공산주의자 동맹의 6월 공산주의자 동맹이 보내는 중앙위원회 호소문은 일부 지부의 대도연합적 구성을 비판하며 노동자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6월 공산주의자 동맹이 보내는 중앙위원회 호소문은 스미스 지부의 성원들이 작다하기 때문에 노동자 정당의 성격을 띠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1849년 9월 18일 마르크스는 독일 망명자 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이어 11월에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공산주의자들로만 구성된 사회민주주의 망명자 위원회를 재조직하고 무장이 되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르주아들과 단절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그 계급연합이기 때문에 일부 그 진보적인 부르주아를 조직에 넣었는데 이제는 그 부르주아를 조직에서 다 빼라는 거야. 다 탈퇴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했다는 거고. 자, 그다음 셋째, 동맹은 1848년 혁명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명이 임박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마르크스는 1847년 유럽 경제공황의 여파가 1849년 당시에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씨앗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마르크스와 공산주의자 동맹은 프랑스에서 혁명이 먼저 발생할 것이라고 여전히 기대하였다. 이들은 프랑스 혁명이 다시 발발한 경우 노동계급의 승리는 유럽 전쟁으로 비화될 것이고 거기에 영국이 연루될 것이기 때문에 또 세계 전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믿었다. 동맹은 이러한 혁명적 전망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에게 무장 공직을 포기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까지. 승리의 첫 시각부터 노동자들을 배반하기 시작하는 부르주아 당파를 제압하자면 노동자들은 무장하여야 하며 조직이 있어야 한다. 소총, 기병총, 대포, 탄약으로 즉시 무장해야 한다. 새로운 공식적 정부와 나라의 노동자들은 시위원회와 시의회의 형태, 노동자 클럽 혹은 노동자위원회의 형태로 그들 자신의 노동자 정부를 건설해야 한다. 무기와 탄압은 어떤 이유로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그 혁명의 요인을 보게 되면 항상 혁명에는 혁명에는 어때요? 대중들이 참여하죠. 대중들이 참여한단 말이야. 대중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뭘까요? 참여하는 이유. 모순이 심화되고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 혁명가들의 선동죠. 혁명가들의 선동뿐만 아니라 사실 혁명가들의 선동은 항상 있죠. 이것보다는 어때? 사회 경제적 조건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거, 불평등이죠? 주로 나오는 게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그 다음에 투표권 문제. 그래서 공황, 경제공황, 그 다음에 기하, 그죠? 흉년이죠, 흉년, 기하.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식량폭동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식량폭동. 1848년 혁명도, 와, 비오나 보다. 태풍이 약하다가지고, 하나 보다. 그래서 항상 공황이 있어야 돼. 혁명이 되려면, 혁명이 대중적 참여죠. 대중적 참여가 되려면 경제적 공황이 있어야 돼. 경제적 공황. 있어요. 그게 1847년. 이거 항상 마르크스의 주장은 이거예요. 경제적 조건이 있어야 된다. 경제적 공황이 있어야 된다. 이 경제적 공황이 있을 것이라고 마르크스가 언제까지 생각했냐면 1849년까지 그죠? 경제공황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다른 점은 뭐냐면은 1848년에 노동자 혁명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성공했어. 일부 지역에 성공했어. 그래서 이제는 그 노동자 군대,
그죠? 노동자 군대가 한번 성공한 사례가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례. 다시 말해서 무장 사례가 있는 거예요. 무장. 이 무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장. 그만큼 노동자 혁명이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면서도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실패를 했지만 새로운 혁명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 군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거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넷째 동맹은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강조하였다. 이는 부르주아가 부르주아 혁명 이후 토지 분배를 통해 농민을 회유하면서 농민과 노동자가 대립하도록 하는 것을 막고야 합니다. 다른 한편 장기적으로 토지 분배를 통해 소노의 착취 구조를 만드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향후 혁명 과정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과 노동자들이 공정제도의 차별을 놓고 충돌할 것이며 이때 프롤레타리아트는 농민에 대한 수토지 부여를 반대하고 그 대신에 공건정지를 국가전환으로 몰수하여 국영노동자 농장으로 만들어 농촌 플로레타리아트가 발전하도록 하고 이들과 연합해야 한다. 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거 프롤레타리아하고 프롤레타리아 T가 붙이면 뭐라 그랬어요? 프롤레타리아랑 프롤레타리아 T가 붙이면 뭐라 그랬어? 계급이에요. T가 붙으면 프롤레타리아 그러면 무산자 노동자고 프롤레타 하면은 무산 계급 노동자 계급에 T가 붙으면 자, 각 계급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자, 노동자의 조직 대상 노동자와 함께 조직하는 계급. (1848년) 초창기, 그죠? 초창기, 아직 노동자가 아직 힘이 없을 때는 어땠어요? 급진적인 부르주아, 그죠? 부르주아와 조직을 같이 했어. 같이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부르주아들이 배반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부르주아는 조직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연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로 치면 이런 거. 그럼 민주당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민주당. 민주당과 같이 조직하면 안 되죠. 민주당과 같이 조직. 그래서 같은 정당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민주당하고 적대적인 거는 아니겠죠. 그죠? 탄핵 집회하면 어때? 민주당과 같이 해야 되겠죠? 탄핵 집회는 같이 연대를 한다는 거야. 이와 같이 부르주아는 조직 대상이 아니라 연대 대상, 사안별 연대 대상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농민은 어때? 농민은 공건제와 자본제에서 모두 다 피계급이죠? 피지배 계급이죠? 억압당하고 있어. 피지배 계급. 그래서 농민과는 조직을 같이 해. 이걸 뭐라고 그래? 노농동맹이라 그러죠? 노농동맹. 이건 러시아 혁명과 중국 혁명에 나온 말이죠. 근데 이미 어때? 바로 이 마르크스 때 이미 나온 거잖아. 노농동맹. 그죠? 네, 마르크스가 노농동맹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노동동맹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농민이 광범위하게 있죠. 자, 농민이 노동자보다 더 숫자가 많다. 언제? 자본주의 초기에. 그죠? 그래서 어때? 노동자가 농민과 같이 협력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본가들이 농민을 어떻게 회의하냐면 이렇게 회의하는 거야. 이 당시에
농민들은 토지세를 내죠. 토지세를 내. 근데 노동자들은 세금을 안 냈단 말이야. 노동자들은 세금을 안 내. 세금이 없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뭐라고 선동을 하냐면 세금을 안 내는 노동자들이 당신들 세금으로, 그죠? 국가공장에서 월급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국가공장에서 월급을 받는다. 이건 이제 갈라치. 이렇게 갈라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노동자들이 여기서 대항을 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노동자들은, 그죠? 당신들 토지를, 농노죠? 당신들 농토를 박탈하려고 한다. 박탈하려고 한다. 이렇게 노동자와 농민을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농민의 토지에 관해서는 혁명기 어디다 놨어요? 이거를 협동조합으로 한다 그랬죠? 협동조합. 토지를 박탈할 수는 없죠. 박탈하면 반발이 심하겠죠? 협동조합, 농업조합으로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봅시다. 다섯째, 동맹은 독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분권의 확대보다는 단일한 독일 공화국을 고수하고 전 국가의 힘을 중앙정부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맹은 1793년 프랑스의 경우처럼 독일에서 엄격한 중앙집권제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봤다. 여기 또 나오네. 그래서 계속 나오죠. 마르크스 엥겔스가 민족 문제에 관심 없다는 건 거짓말이었다고. 1871년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는 독일 통일을, 단일한 독일 공화국이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독일 통일, 엄격한 중앙집권제적인 통일을 요구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이 혁명 이후에 점차 쇠퇴해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자, 이거 읽어봅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혁명은 자본주의 생산력과 부르주아 생산력이 서로 모순관계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또 다른 유럽혁명은 또 다른 공항이 있어야 가능할. 마르크스는 1850년 중반까지 당시 유럽이 1847년 공항에 엇갈려 있었고, 나아가 또 다른 공항이 임박했다고 생각할 때, 이에 따라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이어 발생한 유럽의 혁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1850년을 기준으로 유럽 공항에 대한 입장이 변경됩니다. 그 전까지는 유럽이 아직도 공항 상태에 있다 그래가지고 즉 혁명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입장이 바뀌게 돼요. 자, 여기 이걸 읽어봅시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1850년 중반 이후 경제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조만간 유럽에 공황이 발생하여 혁명이 촉발하리라는 예상이 타당하지 않다고 깨달았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1848년 혁명의 중임이었던 1847년 경제공황을 완전히 소멸했으면 1849년과 1850년에 이르러 유럽의 경기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유럽 반동들이 뿌리를 내리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즉,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함께 비혁명기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전반적 번영기에는 혁명을 기대할 수 없었다. 엥겔스는 1895년에 쓴 마르크스의 프랑스의 대국분쟁 서문에서 1850년을 회상하면서 역사는 우리가 오류에 빠져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당시 대륙 내 경제 발전은 자본주의 생산력 폐지에 도달할 만큼 무로 이뤘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밝혔다. 네. 자본주의의 발전을 봅시다. 먼저 영국이 가장 발전했죠? 영국은 1800년도 상반기, 그죠? 그래서 1830년이라고 합시다. 1830년, 그죠? 여기에 노동자들이 활발하게 형성돼, 노동계급이 형성돼. 그래서
엥겔스가 책을 썼죠? 1830년 영국 노동자의 생활 조건이라는, 그죠? 책까지 쓸 정도로. 영국이 제일 많이 발전했어. 그 다음에 프랑스. 프랑스는 1850년대. 그죠? 여기에 이제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고대 노동자 계급. 그리고 독일이 제일 늦었죠? 독일은 1860년대. 돼서 1870년. 1870년에는 어떻게 돼? 프랑스를죠. 프랑스를 능가할 군대, 정규군을 보유하죠? 정규군을 보유. 군대를 보유합니다. 군대. 이렇게 그래서 185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미 영국은 산업혁명이 활발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점차 산업혁명에 가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항은 상당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항이 어려우면 혁명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이 혁명이 어려우니까 당분간 혁명운동을 어려우니까 이 자본주의 경제를 분석을 하죠. 자본론을 10년 동안 공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60년, 1864년 국제노동자협회 때까지 약 15년간 경제학 공부. 그 다음에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양성을 해요. 후계 양성. 조직은 계속 유지를 해요. 조직은 유지하나. 혁명활동, 그죠? 혁명활동은 사실상, 그죠? 중단한다. 자, 이거 읽어봅시다. 오히려 섣부른 동기는 지배계급의 탄압을 불러일으켜 조직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었다. 공산주의자 동맹은 이미 수반자 동맹과 의동맹 시절부터 경솔한 동기로 인해 수차례 조직이 노출되고 핵심 지도자들이 체포됨에 따라 붕괴 위기에 처했던 경험이 있었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이런 무분별한 동기를 일관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마르크스 엥겔스는 비교적 긴 반동기를 가정하고 공산주의자 동맹은 기존의 전술을 제거하고 새로운 조직 활동을 모색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혁명의 이제 그 퇴대기에 다음 혁명을 준비하면서 후진을 양성을 하면서 조직을 유지하지만 과격한 혁명 활동은 중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도 그런데 어떤 상태가 있냐면 여전히 무분별한 봉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르크스 파한테 야 쟤들은 혁명을 포기했어. 공부만 하고 있어. 이러면서 마르크스를 비판하면서 이제 바로 이 혁명의 태조기에 마르크스가처럼 준비론자 대 봉기론자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 공산주의 조직 내에서.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반면 빌리와 샤퍼 등 공산주의자 동맹의 좌익 파벌은 혁명운동의 태족이라는 마르크스 진단을 비판하면서 여전히 모범주의적 공기를 주창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바덴 봉기의 지휘자였던 빌리가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제치고 런던에서 좌익 파벌의 지도자로 부각되었다. 빌리와 샤퍼 진영은 전체 중앙위원회에서는 소수파에 머물러 있었지만 런던 조직에서는 다수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잘 봐. 이 상황을 되게 재밌는 상황 잘 봐야 돼. 지금 런던이야, 런던인데 어때? 이제 망명한 혁명가들이 그지? 어디에서 카페에 모여서 그죠? 토론을 하는 거야. 막스가 이제 혁명의 태적이니까 우리는 조직 관리를 하고 조직원들을 양성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 이런 거고 한쪽에서는 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임마
우리 혁명해가지고 다시 독일로 가가지고 무장 봉기를 해야지 막 이렇게 앉아서 서로 토론하고 있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탁상공론이죠. 지금 이 현실은 어때? 현실은 프랑스는 루이 나폴레옹, 루이 나폴레옹이죠. 루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반동화됐죠. 반동화됐고 독일도 역시 반동화, 프로이센, 비스마르크가 등장하죠. 이런 반동화되는 조건인데 이거 상관없이 현실하고 상관없이 서로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봉기해야 된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데모할 때 보면은 한계남 동지나 우리 동지들이 기억하겠네요. 그런 거 있죠? 데모 한참 진행 중인데 야 쟤네들 우리 데모 오늘 주동하는 애들이 오늘은 투쟁 안 하고 그냥 연설만 하고 끝날려나 봐. 그러면 야 투쟁이 합시다. 뭐 서울시청 갑시다. 뭐 어디 경찰서 갑시다 하고 막 하재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근데 개량주의자보다 어때? 개량주의자보다 이런 맹동주의자죠. 봉기주의자. 맹동주의자들을 다루기가 더 힘들죠. 멋있잖아 말이. 힘들어. 막스도 이런 맹동주의자 때문에 너무 인생을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막스의 일생 중에서 이 맹동주의자들과의 대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읽어봅시다. 이들 자익 가벌은 공산주의 확립을 위해 객관적인 현재 조건들이 요구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들은 소수의 의지를 관철하고 있어 단번에 공산주의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반하여 마르크스는 도혁명에 있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들은 공산주의적 변혁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실험해야 하는 성격을 가져가며 이들 자익 가벌들은 마르크스의 전술을 거부하면서 동맹이 즉각적인 독일혁명을 실현하려는 방향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르크스라는 거, 야, 지금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고 있어서 대중들이 불만도 별로 없고 노동자들이 준비도 안 됐는데 지금 혁명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야, 무슨 말이야? 우리의 철의 우리 혁명 동지들인데 우리 동지들을 믿고 봉기를 하면 쫓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조건, 그죠? 여기서 또 주체사상 재밌는 얘기 해보자. 주체사상도 어때? 사상결정론 아니야? 사상결정론? 사상결정론. 조건 타박하지 말라. 이거잖아. 주체사상. 그죠? 조건 타박하지 말라. 말은 맞는 거, 이거는데, 다만, 이러한 맹동주의자하고 이 주체사상이 말하는 사상결정론은 뭐냐면, 다른 점은 뭐야, 이거. 대중의 의지, 그죠? 대중의 의지를 조직해야 된다는 거야. 사상결정론. 이 사상이 대중들의, 그 혁명 사상이 대중들한테 펴지면, 대중들이 이런 거야. 대중들이 혁명 사상으로 무장하면 객관적 조건이 미흡해도 이거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이 맹동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 대중이 아니라 엘리트. 알죠? 엘리트들이 선도 투쟁을 하면 대중들이 따라올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맹동주의자들이. 그래서 객관적 조건을 막스는 중요시했고, 이러한 맹동주의자들은 엘리트들이 선도 투쟁을 또 객관적 조건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립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